자, 이제 다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와서 큰 2번 중세의 정치부터 다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는 우리 역사에서 고려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부터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중세의 정치 내용을 보시면 중세 사회의 성립과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성립과 민족의 재통일. 그래서 고려는 이 송악의 호족이었던, 자,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은 신라 말기에 신라 중앙정부의 대립적이고 반신라적 경향을 가졌던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호족 세력 중에서, 자, 그 호족 세력 중에서 지금의 개성에 해당하는, 당시에는 이 송악이라고 불렸던 이 지역에서 이 왕건이라고 하는 세력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 왕건이 이제 여러 호족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를 건국한 이후에 수도를 자기의 근거지인 이 송악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이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를 세웠던 왕건 같은 경우는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발해의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이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신라가 935년 경순왕이 이제 이 고려인 왕건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려는 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고 이제 그 이후의 역사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4명의 왕을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 왕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 초기에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 광종이라는 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고려의 문물 체계를 완성시켰던 이 성종이 있습니다. 성종이라고 하는 왕은 이 최승로라고 하는 유학자의 건의를 받아서 이 고려의 어떤 정치 체계를 이제 완비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성종 꼭 기억해 주시고, 고려 후기를 가면 원간섭기 때 이 원나라에 저항을 하면서 이제 고려의 자주적인 정책을 펼쳤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공민왕이 있는데, 고려 같은 경우는 이 4명의 왕들에 대한 업적이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포인트를 여기에 맞춰서 학습을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태조의 정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태조는 일단 혼란했던 후삼국 시대를 통일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교재되어 있지만 민생 안정책입니다. 민생 안정,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시했던 거는 바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세금을 바로 10분의 1로 안정화시켜 주는데, 이거를 취민유도라고 합니다. 취민유도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을 수취할 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일정한 법도에 의해서 거둬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를 벗어나서는 세금을 걷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취민유도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통치 기반 강화. 자, 어떻게 보면 신라 말기에는 지금 왕건뿐만 아니라 지방에는 여러 호족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호족들 중에서 왕건이 여러 호족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왕이 됐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이 태조에게는 지방에 여전히 산재하고 있는 이 호족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제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의 회유책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책과 회유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에는 사심관과 기인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심관과 기인제도가 바로 통제책입니다. 사심관은 어떤 제도냐면 중앙의 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그 지역, 자기가 출신 지역인 고향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일들에 대해서 이 중앙의 관리인 사심관에게 통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면 이 사심관으로 하여금 일정 책임을 주게 하는 제도를 바로 사심관 제도라고 그러고, 사심관 제도 이외에 기인제도라고 있습니다. 기인제도라고 하는 거는 지방의 호족들의 자식들을 중앙의 인질로 삼아가지고 그 인질을 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앙의 볼모로 삼아서 호족들을 통제하는 정책들을 기인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제책만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당근책도 주는데, 이걸 회유책이라고. 회유책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왕시성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이 있습니다. 왕시성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원 지역에 아주 유력한 호족이었던 김수식 같은 경우는 왕시성을 하사받아서 왕순식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략결혼이 있죠. 정략결혼. 유력한 호족들의 딸들과 함께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 같은 경우는 전국에 29명의 호족들의 딸들을 부인으로 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29명과 되는 부인들과 결혼을 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정략결혼이 있기 때문에 왕건이 죽은 이후에는 이 자식들 간에 치열한 이 왕위 다툼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자,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수도는 송악이었지만 예전에 고구려 수도였던 고구려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장수왕 때 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었죠. 이 평양을 서경이라고 서쪽에 있는 수도라는 의미의 서경이라고 두면서 이 북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북진 정책을 추구해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영토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진 정책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태조의 정책은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종의 정책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종은 고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고려의 네 번째 왕인데 이 가운데 해종과 정종이 있습니다. 근데 해종, 정종, 광종 모두 다 이 태조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태조에게는 아들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끼리의 그런 왕위 다툼이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됐고 그러면서 고려 초기에는 이 왕권이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호족들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호족 세력들은 물론 사심관과 기인제도라는 걸 통해서 호족들의 세력을 통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호족들의 세력은 컸고 자식들은 많고 왕위 다툼이 전개되면서 초반기의 왕권은 대단히 불안정한 형세를 띠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칼을 댄 게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은 즉위하자마자 유력한 호족들을 대거 많이 숙청을 해버립니다.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 했던 업적 중에서 첫 번째, 자기 장인이었던 김음도를 반란의 역모를 꿰어서 숙청해버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광종 또한 이 유력한 호족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해버리면서 이 미약한 왕권을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광종이 했던 정책 첫 번째는 바로 노비안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호족들이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노비들. 근데 이 노비들을 조사해 보니 불법적으로 호족들이 소유했던 노비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비는 일반 농민들과 다르게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비들을 다시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주면서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이제 이 노비들이 이제 농민이 되면서 일반 양민이 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호족들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강화시키면서 이 약했던 왕권을 높였던 왕이 광종이고 한 가지 더 업적이 바로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과거제. 과거제라고 하는 거는 능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재를 양성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신라시대의 신분제도는 뭐였죠? 신라시대의 신분제도는 골품제도였죠. 골품제도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신분적인 한계에 의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데는 아주 한계가 있었던 제도가 바로 이 골품제도죠. 이 골품제도의 특징은 대단히 이 사회가 이 폐쇄적인 사회였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제 고려시대는 100% 능력과 실력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대 사회에 비해서는 좀 더 능력과 실력을 강조하는 사회로 조금 더 개방적이게 됐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는 광종의 업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으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들의
규율, 그리고 관리들의 등급에 맞는 복색도 제정을 했습니다. 공복을 제정했고요. 공신과 호족 세력을 속청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종은 황제를 칭했습니다. 황제를 칭하면서 연호를 함께 썼는데 이것을 칭제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칭하면서 광덕과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함께 썼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종의 전시과 제도는 오히려 정치 파트보다는 경제 파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성종의 유교 정치 실현. 자, 성종은 고려에도 성종이 있고 조선에도 성종이 있죠. 성종의 성은 이룰 성입니다. 무엇인가를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고려의 초창기의 정치 체제를 이 사람이 완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때 성종 때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승로입니다. 최승로. 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종에게 28가지에 이르는 조항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성종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바로 고려를 건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서 중국의 제도였던 삼성육부를 수용해서 고려는 이 삼성을 두 개의 성으로 축소를 하여서 이성육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육부제의 중앙 관제를 마련했고 거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여서 처음으로 누구를 파견하냐면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제가 지방관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신라 때 이 촌주의 개념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지방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대리인입니다. 자, 왕은 전국을 다스리지만 개인 혼자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다가 왕의 명령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관리가 바로 지방관입니다. 그러나 아직 고려 초기는 왕권이 불안정했고 여전히 지역에는 호족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관을 파견할 어느 정도의 국가 시스템, 왕권이 안정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광종이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왕권을 확립하고 호족 세력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 성종 무렵 때는 이제 완비가 됐기 때문에 최승로가 이제 건의하기를 폐하 이제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십시오. 대신에 처음부터 많이 파견할 수 없으니까 지방의 가장 큰 도시 12곳부터 먼저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종 때는 지방관이 처음으로 파견했다. 이거는 고려의 지방제도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내용을 보시고요. 자, 이번에 통치체제의 정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의 통치조직입니다. 중앙의 통치조직, 먼저 고려는 이성육부가 있습니다. 이성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서문화성에서 어떤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면 이걸 상서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그러면 상서성의 관리들이 이거를 정책을 실제로 집행을 하거나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성육부가 운영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중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추원은 2품 이상의 추밀과 3품 이하의 승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추밀 같은 경우는 국가의 중요한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 승선은 이제 그 왕의 비서기구입니다. 통일신라에서는 비서기구가 집사부라는 게 있었죠. 고려에는 승선이라는 직책이 그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사라고 하는 그 직책이 있는데 삼사는 국가의 주요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게 삼사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도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고려의 삼사와 단순한 건데 조선의 삼사를 조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고려의 삼사는 단순한 회계기구입니다. 회계기구. 조선의 삼사 같은 경우는 사헌부, 그다음에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세 개의 관부를 가리키는 말이 조선의 삼사니까 조금 이건 두 개를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사대라는 게 있습니다. 어사대라고 하는 거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를 어사대라고 합니다. 어사대. 그래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간단히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귀족 중심의 정치가 중요합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을 했지만 고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가 2품 이상의 귀족 관리들만이 따로 모여가지고 국가의 중대 사항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의 귀족 정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 도병마사에서는 고려의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고요. 식목도감에서는 고려의 법과 제도 등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니은에 대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간. 대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간이라고 하는 거는 간쟁한다는 겁니다. 간쟁. 이 간쟁이라고 하는 거는 왕에게 직접 어떻게 보면 직접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왕에게 직접 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간쟁을 한다 그러는 거고, 이 간쟁을 통해서 왕의 독점 권력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대간의 기능이다 라고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지방행정조직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조직. 자, 지방행정조직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정비 과정에서 니은의 성종에 12목을 설치했다. 지방화를 최초로 파견했다. 이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종 때 이르러서 이제 최종적으로 5도 양계로 완비가 되었다. 5도 양계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5도와 양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니은의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을 얘기하는데, 고려의 지도를 그려보면, 자, 고려 같은 경우는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빗금친 이 부분이 바로 여기가 바로 북계가 되고요, 여기가 동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경과 맞닿고 있는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고, 이 부분이 바로 5개의 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5도라고 합니다. 5도. 그래서 5도와 양계로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파견된 관리들도 조금 행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안찰사를 파견합니다. 안찰사에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안찰사가 있고, 그 다음에 편제에는 주현이라는 곳과 속현이 있습니다. 자, 아까 성종 때 그 최승로의 힘의 28조를 지방간이 처음으로 파견됐다고 했는데, 고려의 경우는, 자, 이 고려의 경우는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을, 자,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을 주현이라 불렀습니다. 주현. 자,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을 주현이라 불렀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속현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 속현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고려는 중앙 집권이 조금 미약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행정력, 중앙의 정치력이 지방에 퍼지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중앙 집권을 하기에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고려 지방제도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뭐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삼경도 있고 도부도 있지만 중요한 건 뒤에 향과 부곡과 소가 있습니다. 자, 향 부곡소는, 자, 이것은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자, 이 지역에는 농민이 산다든지 천민이 산다든지 되게 의견이 분분한데 그거는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향과 부곡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를 하고요, 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수공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반 마을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차별 대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부과하는 그런 조금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 정도만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도 보셨고요. 양계 같은 경우는 군사행정구역으로서 여기는 병마사라고 하는 관리가 파견된다. 그래서 5도에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이 되겠습니다. 자, 군역제도와 군사조직 보면은 중앙군 같은 경우는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고 2군 6위에는 주로 직업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직업군인들 같은 경우는 군인전이라는 땅을 지급받으면서 그 역할이 계속 세습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습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지방군 같은 경우는 5도에는 여기는 이제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현군이 구성되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이 북계와 동계 같은 경우는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항상 전쟁에 준비되고 있는 상비군의 의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조직 또한 지방제도와 마찬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 임용제도 보겠습니다. 고려에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제도를 통하면 되는데 일단 고려 광종 때 실시되었던 과거 제도는 출신 성분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강조하는 측면이 되겠죠. 그게 바로 과거 제도입니다. 과거 제도는 천민이 아니면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였고 제술과와 명경과가 크게 있습니다. 제술과라고 하는 것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제술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논술시험입니다. 이건 논술시험. 제술. 이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창의력, 논술시험이고 명경과라고 하는 것은 유교 경전에 밝은 사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암송시험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제술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더 높은 관직에 차지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잡과라고 하는 경우는 잡과는 일종의 이거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입니다. 기술관. 그래서 뭐 법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지리학 이런 것들을 잡과라고 부릅니다. 잡과. 그래서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가리키는 것이 과거제도고 중요한 거는 이 당시는 묵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묵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조금 이거는 조선과 차이점이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서제도는 중요합니다. 음서제도. 음서제도라고 하는 거는 조상의 음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실력이 없어도 5품 이상의 자손에게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관료로서 채택하게 해주는 제도를 바로 음서제도라고 합니다. 음서제도. 그래서 고려 사회는 과거가 존재하긴 하나 여전히 이 음서라는 제도가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고려 사회가 이 귀족 사회였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볼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고려의 정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지배 세력의 변화입니다. 지배 세력의 변화. 어떤 세력이 고려를 이끌고 갔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고려를 처음 세웠던 사람들은 호족이었죠. 호족. 이 호족들이 점점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자기의 세력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족입니다. 이제 고려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 호족들이 중앙 정치 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이용했던 게 바로 여기 위에서 배웠던 과거와 음서입니다. 과거 음서 제도를 가지고 이제 중앙 정치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 중앙에서 그들이 하나의 이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문벌귀족입니다. 문벌귀족. 자, 이 문벌귀족을 보면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 집단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 가문. 그러니까 가문들끼리만의 어떤 하나의 집단. 이게 바로 문벌귀족인데 이 문벌귀족은 바로 과거보다는 조금 음서의 성향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문벌귀족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호족 중에서
문벌기족으로 진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지방에 그냥 그대로 남아가지고 뭐로 변모를 하냐? 향리라고 변화를 합니다. 향리라고 하는 세력들은 그 지역에서 지방관을 도와주면서 그 지역의 일들을 담당하는 관리를 향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벌기족과 향리로서 크게 분화가 되고 이 문벌기족이 중앙 정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귀족들의 성향은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가진 것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이 문벌귀족 사회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 문벌귀족 사회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무신들, 이 군인들 같은 경우가 되게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가 바로 무신정변이 1170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신정변으로 문벌귀족 사회가 무신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무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고려를 몽골이라고 하는 몽골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신들이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가지고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3, 40년의 열띤 항쟁 끝에 이제 백기를 들고 다시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원간섭기가 시작이 됩니다. 원간섭기. 이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고려시대는 원나라의 빌부터 성장했던 친원 세력인 바로 권문세족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고려 사회가 점점 이제 그 동력을 상실하고 이제 하향세를 겪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지방에 있었던 이 향리들의 자식 중에서 당시에 중국에서 건너왔던 새로운 유학, 그 유학을 바로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성리학.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해서 이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고려 사회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던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신진사대부. 이 신진사대부들은 주로 과거라고 하는 능력 중심의 제도를 통해서 중앙 정치로 진출하였고 이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고려 사회를 이제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나중에 급진파와 이제 온건파로 또 분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급진파 사대부가 세웠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고려 지배 세력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 보면 자, 기원 넘어가시고요. 2번, 동그라미 2번에 문벌귀족 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음서를 더욱더 중시하겠다 좀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 보시면 공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음전 밑줄. 공음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벌귀족이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인데 이 토지는 원래 관리가 자신의 직책을 마치고 나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안 되는 땅이었는데 이 문벌귀족 같은 경우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이 땅은 세습이 가능한 이런 특별한 토지를 지급받았다라는 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혼인을 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문벌귀족의 특징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귀족들이 자신들만이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에 이제 균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자겸의 난과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자, 이자겸의 난 같은 경우는 이자겸은 당시의 문벌귀족 세력 중에서 가장 힘이 강력했던 바로 경원 이씨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안 같은 경우는 이 왕실과 이 중첩된 혼인 관계를 가져서 권력이 아주 비대해진 집안이 바로 경원 이씨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인데 이 중간에 이제 왕이었던 인종이 그 이자겸의 측근이었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결국 이자겸의 난이 실패를 거두게 되는데 이 사건은 결국에 문벌귀족 사회가 지금 동요되고 있구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균열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사건이고요. 자, 그 밑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개경에 이 문벌귀족 세력들이 너무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를 지금 이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묘청의 서경파와 그 다음에 문벌귀족의 개경파의 모습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니은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보겠습니다.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그랬고 칭제권을 내세우면서 황제국가를 다시 한번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고려를 금나라가 여진이 세웠던, 자 여기 보세요. 이 당시에 여진족이 세웠던 이 금이라는 국가가 고려를 쳐들어오면서 고려에 뭐를 요구하냐면 사대를 요구합니다. 사대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조아리라는 것인데, 이 사대를 요구하게 되면서 이 당시에 문벌귀족 같은 경우는 이 사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 사람들의 성향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이런 전쟁을 이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4대 요구를 이들은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펼쳤던 이 서경파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들의 이런 오랑캐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경파와 문벌귀족 중심의 개경파의 대립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묘청은 실제로 거사를 일으키게 되고 나라의 이름을 대위국이라고 그러고 연호를 천계라고 하면서 수도를 직접 평양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부식을 중심으로 했던 이 문벌귀족들이 진압을 하게 되면서 이 운동은 끝나게 되는데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배경에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잘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경귀족 세력, 서경의 이 서경파들이 주장했던 사상은 바로 풍수지리설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한 지역이 이제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명당이고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단히 중시 여기는 사상이 풍수지리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개경보다는 서경이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우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묘청의 일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수지리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서경파는 금나라에 대한 정벌, 개경파들은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수용했다. 이렇게 두 측면으로 나눠서 조금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으로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1170년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무신정변 거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 무신정변이 있죠. 자, 무신정변은 일단 과정은 당시에 대표 무신이었던 정중부와 이의방 등이 의정을 패하고 이제 명정을 옹립하게 되는데, 자, 결과 보시면은 문신 중심의 관료 조직이 붕괴되었다. 그리고 무신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독재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중방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중방. 이 무신 정권 같은 경우는 자, 초기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최씨 집안에서 한 60년간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최씨 집권기와 초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기 같은 경우는 정중부에서 시작을 해서 이의방,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최고 권력자가 계속 지금 권력을 차지하는 이런 하극상이 계속 발생하는 시대가 바로 초기입니다. 이 초기에는 이 무신들이 이 중방이라고 하는, 당시 중방은 무신들이 회의를 했던 최고의 회의 기구였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었는데, 이 최씨 집권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구들이 창설이 되게 되는데, 그 기구가 시험에는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디귿 무신정권의 전개,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초기의 무신정권기고요. 리을의 최씨 무신정권이 바로 4대 60년 동안 지속되었던 최씨 집안 그 가문에서 권력을 이어갔던 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정도감이 있는데, 이 교정도감은 최고 정책 결정 기구를 교정도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도감에서 국가의 중대 사항을 결정을 했고요. 정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담당했던 기구를 정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방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고, 도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호위 기구를 도방이라고 했습니다. 도방을 선별했고요. 선별초라고 하는 것은 군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정도감, 정방, 도방, 선별초 이런 것들은
원래 고려에는 없던 것들을 이 최씨 집권기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창설했었다. 그래서 교정도감, 그 다음에 정방, 그 다음에 도방, 그리고 삼별청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방 같은 경우는 원래 고려 초반기부터 계속해서 그냥 무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던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 조금 구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씨 집권기는 몽골의 침략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당시에는 중앙에서 하극상의 시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끊임없는 농민들과 천민의 저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농민과 천민의 난이 되게 지속되었다. 이 정도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